안녕하세요. 필주 작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꼬마 빌딩 대출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며칠 전 뉴스 기사에서 보셨듯이 올해 5월부터 오피스텔 꼬마 빌딩 상가를 포함한 비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출 규제의 원인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와 가계 대출 부담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가계 부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맞물려 연예인분들도 대출 규제 전에 건물을 매각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향후에는 꼬마 빌딩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제가 매입한 두 채 건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LTV라는 것부터 알아볼까요? LTV란 Loan to the Value의 약자로 담보 인정 비율의 의미네요. 부동산 등을 담보대출로 할 경우 부동산 감정 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대출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대출 한도를 기존의 8, 90%에서 70%로 제한하고 거기에 7월부터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40%까지 강화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볼까요? 10억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80%인 8억의 대출을 받아 자기 투자금이 2억만 있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70%까진 7억까지만 돼서 투자금이 1억 더 필요한 3억이 필요한 것이죠. 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올 7월부터는 6억이 필요하네요. 아마도 이러하다면 좀 더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데 더 많은 자기 자본이 필요하기에 일부 매입 수요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법인과 임대사업자는 제외이기에 그리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한번 보면 다행히 이런 규제는 5월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기존에 대출받아 매입한 제 건물 두 채는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네요. 또한 두 채 모두 담보대출 비중이 약 60% 이내라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공실이 증가되어 꼬마 건물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와 같이 월급을 모은 종잣돈으로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여 건물주가 되려는 분들에게는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출 규제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대출을 잘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제가 두 채의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서 알게 된 대출 잘 받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연초에 대출을 받아라입니다. 이건 대출 받으면서 알게 된 은행 지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내용이었는데요. 은행들마다 소위 매년 달성해야 할 대출 목표 금액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은행들은 부지런히 연초에 대출을 실행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초과 달성하였기에 무리하면서까지 대출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첫 번째 건물은 연초인 2월에 매입을 했고요. 두 번째 건물은 연말인 9월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연초에 대출을 받았기에 대출 받는 게 조금 수월한 반면에 두 번째 건물은 조금만 늦었다면 그리 쉽게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따라서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여 건물 매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능한 연초에 건물을 매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가능한 많은 은행에 발품을 팔아라입니다. 아마도 매입할 건물을 검토하신다면 매입 가격과 월세 정도를 파악하셔서 탁상 감정을 의뢰하셔야 될 거예요. 은행은 개인 신용이나 건물 감정 가격을 토대로 대출 가능 금액과 대출 금리를 검토하게 되죠. 저는 실제 두 채의 건물을 대출받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은행이 대출 조건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주거래 은행의 대출 조건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막상 이곳저곳 은행을 돌아다녀 보니 은행마다 대출 금액, 이자율 조건도 다르더라고요. 또한 은행 대출 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담당자분들의 대출에 대한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은행은 대출에 적극적인 데 반해 어떤 은행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따라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닌 끝에 첫 번째 건물 대출은 회사 근처 모 은행에서 했고 두 번째 건물은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건물은 자금이 부족해서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신 은행 지점장님의 워낙 대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예상했던 조건보다 더 좋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능한 지점장님과 같은 직급이 조금 높은 분과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두 건물 모두 모 은행 지점장님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점 은행들도 본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 대출이 승인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각 지점장님 분들이 좀 더 유연하게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하듯 은행마다 대출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혹시 몇몇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었거나 대출금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가능한 많은 은행에 발품을 팔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공동 명의로 매입하라입니다.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두 채 모두 친형과 공동 투자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투자는 소득세, 양도세 등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대출에서도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 은행마다 대출을 검토하다 보면 공동 명의로 한 사람 중 조금 더 신용이 좋은 사람을 소위 차주, 즉 대표가 되어 금리 대출 가능 금액을 검토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건물의 차주는 저였고요. 두 번째 건물의 차주는 친형이 했었네요. 이러하듯 은행마다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가능한 공동 투자를 통해 신용이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을 대표로 하여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되네요. 특히 담보대출이 부족하다면 개인 신용대출도 받아야 하기에 누가 차주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이와 함께 개인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친형은 한 회사에서 10년이 넘도록 근무 중인데 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근무한 덕분에 대출 신용등급이 매우 좋더라고요. 따라서 소액 연체 없이 제2금융권 대출도 받지 않고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는 것도 대출을 잘 받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대출은 가능한 한 연초에 받고 둘째, 가능한 많은 은행에 발품을 팔면서 셋째, 공동 명의를 통해 신용 조건이 보다 좋은 사람을 차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마 이러한 소소한 팁을 가지고 건물 대출을 알아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 저희와 같은 월급쟁이가 월급만으로 건물주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꼬마 빌딩과 같은 상업용 건물 대출 규제의 영향은 저와 같이 종잣돈으로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여 매입하려는 월급쟁이들에게는 영향은 있을 것 같네요. 따라서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대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다면 저희와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도 건물주가 되는 시간은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 변하고 있기에 꾸준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공부하면서 본인의 위치에서 가능한 투자처를 고민하고 조금씩 실행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위기는 곧 기회니까요. 우리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